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275명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이르면 오는 일요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전과 부산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업소들의 영업시간이 다시 제한됐습니다. 학교 방역에도 비상등이 켜지면서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과 하위 80% 지급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더 절박한 국민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하위 80% 지급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대선 경선 예비후보 8명의 마지막 TV토론회를 열고 내일부터 여론조사에 돌입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저격수, 김영환 전 의원과 만남을 갖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이 8월 경선 버스에는 탑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가 이틀 만에 중단됐습니다. 전시장에 배달된 우편물에서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경남 남해안에 쏟아진 비로 주민들이 대피하고 마을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내륙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75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데다가 백신 미접종 연령대인 20, 30대 감염이 늘어 유행이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확진자 1,200명대가 이틀째입니다. 어제보다도 규모가 더 커졌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75명입니다. 어제 발표보다 60명 넘게 늘면서 3차 유행의 정점이자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해 12월 25일 1,240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정부는 현지 상황을 4차 유행의 초입 단계로 규정하고 확진자의 80% 이상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오는 14일까지 일주일 더 유예했습니다. 또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에도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227명, 해외 유입이 48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환자가 994명으로 전체 지역 감염의 81%입니다. 서울이 545명, 경기 388명, 인천 61명입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충남이 77명, 부산이 55명, 제주 17명, 강원 15명 등입니다. 해외 유입 48명 중 2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명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2명 줄어서 153명입니다. 어제 백신 1차 접종자는 3만 5천여 명으로 누적 접종자는 1,547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국민의 30.1%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을 끝낸 사람은 6만 1천여 명이 늘어서 누적으로는 555만여 명, 전 국민의 10.8%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서울만 단독으로 새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백브리핑에서 서울은 오늘까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380명대 초반으로 내일은 4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 서울은 일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389명 이상인 날이 사흘 이상 이어지면 4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최근 일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87명으로 기준에 2명 모자랍니다. 수도권의 4단계 기준은 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인 날이 사흘 이상 계속돼야 하는데 현재 일평균 692명으로
아직 3단계 수준입니다. 정부는 생활권이 하나인 수도권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계를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서울의 확산세가 급격해 서울에만 먼저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 반장은 다만 거리두기 단계는 확진자 기준으로만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위험성과 보조 지표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지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새 거리두기 4단계 상향 가능성에 대해 감염자가 늘어나는 숫자와 전파 속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단계 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지만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도저히 아니라는 판단이 선다면 단계 격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말까지 지켜보려고 한다며 일요일에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근처에는 임시 선별진료소가 마련됐습니다. 검사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감염 상황이 심각한 강남구는 인력 부족으로 검사 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강남구 임시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확진자가 늘면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도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삼성역 6번 출구 선별진료소에는 점심시간이 지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근 건물까지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점심 소독 시간에도 쉬지 않고 검사를 진행해 최대한 많은 인원이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200m 떨어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는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진단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하루 삼성역 진료소 검사 건수는 2,071건에 달합니다. 강남구 보건소를 모두 합치면 검사 건수는 10,000건에 육박합니다. 강남구 라운지바와 백화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자 검사량이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는 검사 키트가 동나면서 검사가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강남구는 검사 키트는 그때그때 공급받을 수 있지만 검체를 선별하는 행정 인력이 부족해 검사 역량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지난 한 주 동안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이 9.1명으로 서울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전국 평균이 1.3명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시 전체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어제 하루만 7만 6천여 건으로 하루 전 5만 7천여 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해 기존 26곳이었던 것을 51곳까지 늘릴 계획인데요. 또 운영시간을 평일 밤 9시, 주말은 오후 6시까지 연장해 검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기존 4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납니다. 방역당국이 특히 젊은 층에 대한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라운지바, 주점 등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27일부터 한 주 동안 전체 연령대에서 20대 확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시선별진료소의 경우 강남 스퀘어광장, 대치동 한티글린공원, 홍익문화공원 등 주로 젊은 층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됐습니다.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역시 노원, 양천구 등 학원이 밀집돼 있는 장소와 이태원과 같이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또 학원, 음식점, 카페, 노래방 등 20에서 30대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영업주와 종사자에게 선제검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당국 역시 다음 주까지 사업주 신청을 받아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 찾아가는 선별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선별진료소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확진 상황, 수도권, 특히 서울이 가장 심각합니다. 네, 서울 강남의 백화점, 또 여의도 일대 식당가에서 나온 감염이 계속 늘고 있는데 특히 20, 30대를 중심으로 한 델타 변이 감염이 이번 4차 대유행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네,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해당 백화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규모가 더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과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누적 확진자만 71명에 달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2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백화점 측은 오는 12일까지 휴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전발 집단 감염이 시작된 건 지난 4일입니다.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일하는 직원 2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집단 감염으로 번진 건데요. 관할구청은 이 백화점 직원 3,60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첫 확진자가 나왔던 지하 매장 직원들은 모두 자가격리했습니다. 문제는 19만 명에 달하는 방문자입니다. 관할구청은 지난달 26일부터 그제까지 해당 백화점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 신 기자가 나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다른 수도권 곳곳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서울 성동구 소재의 노래방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1일 종사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누적 확진자가 17명까지 늘어난 건데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도 우려스럽습니다. 여의도의 한 식당에선 지난 2일 방문자 1명이 확진된 뒤로 현재까지 파악된 누적 확진자는 24명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음식점이 지하에 위치해서 자연 환기가 어렵고 점심시간 등의 밀집도가 높아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방문객 등 100여 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교에서도 지난 5일 학생 2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가 48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홍대주점 등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은 누적 확진자가 326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집단 감염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이 델타 변이가 4차 대유행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은 아니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어서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일까지 델타 변이 누적 확진자는 416명으로 이 가운데 36%인 153명이 지난주에 발생했습니다. 증가폭이 매주 2배씩 커지는 양상입니다. 수도권에서는 20, 30대가 델타 변이에 가장 많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델타 변이는 발열과 미각 상실 등 기존에 알려진 코로나19 증상과 달리 감기로 착각하기 쉬운 두통,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더 확산할 경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성동 현대백화점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네, 수도권 상황 전해드렸는데 비수도권도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수도권 밖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대전과 부산에선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도 훈련병들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6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집단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대전과 부산에서는 오늘부터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됐죠. 네, 대전에서는 노래방과 학교, 교회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거리 두기가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 지역 유흥시설과 노래방, 콜라텍 등은 밤 11시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밤 11시 이후로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공원과 하천, 편의점 등에서 모든 야외 음주행위가 금지됐습니다. 또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외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대전시는 2단계 기간 동안 시민들이 일과 후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밭 임시 선별 검사소를 밤 9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도 지난 4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으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서울 확진자가 다녀간 뒤 연쇄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감성주점 4곳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노래방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접촉자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야간에 문을 여는 시설에서 감염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고 20, 30대 확진자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도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고 감성주점과 헌팅포차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객석 밖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집단 감염된 영향으로 충남 지역 확진자도 크게 늘었다면서요? 네, 충남에서는 어제 하루 7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60%가 넘는 확진자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보고됐는데요.
앞서 50여 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육군 훈련소에서는 8명이 추가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61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검사를 받은 인원이 4,000명에 달해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이와 별도로 예산에서는 고등학생에 이어 가족과 아버지 직장 동료들이 추가로 감염돼 8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충남은 천안과 논산을 제외하고 지난 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모두 해제돼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급증했어도 당장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육군훈련소 특성상 폐쇄성이 높아 아직은 핀셋 방역이 가능하고 논산 지역사회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확진자가 급증하면 단계 상향 조정을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지난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대회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서면 중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음 주까지 방심하지 않고 대회 참가자에 대한 주의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는 것처럼 발언한 데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대응이 늦지 않았느냐는 일각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오늘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방역과 경제 회복,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한쪽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휴가철과 추석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집단 면역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국민께 방역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을 넘어서면서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이 지난 5월에 이어서 또 먹통이 됐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등이 오늘 새벽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렇게 된 건데 보건당국은 준비 부족에 예약자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입니다. 새로 고침을 몇 번씩이나 돌려도 당초에 접속이 안 됩니다. 백신 접종 예약자가 한 번에 몰리며 먹통이 된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신청을 미리 받았던 케이스거든요. 밀려서 기다리는 것도 한참 기다리고 있는 판에 이 접속이 이렇게 불편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상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직원, 그리고 돌봄 인력 등 모두 38만 명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정부와의 백신 맞교환으로 접종 일정이 오는 28일에서 13일로 당겨졌습니다. 화이자 백신입니다. 자정부터 예약 사이트가 열린다고 해 단잠 미뤄가며 기다렸는데 소용없게 된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전화 연결도 안 되고 보건소 답변은 화만 키웠습니다. 중대본에 전화하니까 신호 한 10번 울린다면 그냥 자동으로 꺼지고 해당 보건소에 전화했더니 지금은 업무 시간이 아니니까 내일 아침 9시 후에 전화하세요 하고 자동 음성만 나오고 끝나요. 이건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난 5월에도 백신 예약 시스템이 멈춰서 보건당국은 접종 대상자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위기의 상황. 방역당국의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2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19일 시작됩니다. 정정철 교육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와 학원 방역 강화 조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19일부터 시작되는 고3 학생 백신 접종에는 재학 중인 고3 학생을 비롯해 휴학생, 2022학년도 대입에 응시하는 조기 졸업 예정자와 학력 인정 평생 교육시설과 미인가 교육시설 소속 학생도 포함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서울시가 시청 바로 앞 서울광장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약 5개월 만에 다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내일 중구 서울광장 임시 선별진료소 개소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25개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선별 진료소와 별도로 운영 중인 임시 선별 검사소는 현재 26개로 추가 개소가 완료될 경우 51개로 늘게 됩니다. 오늘부터 핵심 방역 수칙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해당 업체는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꺼내든 강력한 제도라며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의 온상지가 된 서울 홍대 거리. 환기가 어려운 지하 주점 안에서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건 기본. 여기는 이름은 아닌 거죠? 이게 보면은 이렇게 모인 데가 있거든 그런데. 아예 체온계조차 구비하지 않은 가게도 있습니다. 구비를 안 했고요.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안 하죠.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은 현장 방역. 결국 방역당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이용 인원 등 핵심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 즉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방역수칙 위반이 드러나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1차에서 열흘 이상의 영업정지 등 아주 중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은 첫 번째 위반했을 때는 구두 경고에만 그쳤지만 지금부터는 1차 위반 시부터 열흘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며 4번 이상 위반했을 경우 폐쇄 명령이 내려집니다. 다만 시설 방문객이나 가게 손님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구분합니다. 적발되기 전에 업주가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손님에게 주의를 줬다면 업장이 아닌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국민들의 자발적인 이 실천과 노력들이 함께 결부되지 않는다면 이런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좀 생각해 주시고, 정부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귀책 사유를 명확히 따져보겠다며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일요일에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증가 추이가 상당히 가파른 것 같은데 이 확진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까? 충분히 있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확진자 수는 과거에 한 일주일 안팎 정도 당시의 상황이 반영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특별한 방역 수칙상의 강화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주요 지금의 확산세의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데 물론 전문가들마다 견해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만 지금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지표들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실제로 전파력이 상당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에는 앞으로 확진자 수가 한동안 계속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간에서는 방역 당국도 2,000명을 넘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은 유예를 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까요? 일단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4단계로 전환하는 거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이번 주 일요일에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은데 현장 브리핑을 먼저 듣고 전문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일주간 확진자의 증가율이 이전 3주 대비해서 53%가 증가하였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유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2일 사이에는 1,200명 규모의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 실시 전인 지난해 3차 유행과 비교해보면 치명률은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델타 변이의 검출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8월 중에는 우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전 일주에 대비해서 최근 일주에 국내 감염 확진자 중에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30.5%에서 39%로 증가하였고, 특히 수도권에서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28.5%에서 39.3%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검출률은 직전 일주 대비해서 약 3배 증가해서 수도권에서의 검출률도 4.5%에서 12.7%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하여 향후의 발생에 대한 전망을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7월 말 환자 수를 기준으로는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400명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000여 명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확산이 억제되는 경우에는 환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적극적으로 이행될 경우에 9월 말에는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걸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유행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료계, 그리고 사회경제 분야와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이 위기 상황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검사와 주기적 선제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군, 경 등 지원 인력을 투입하여 역학조사 역량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특별 방역 점검 기간 동안 방역 지침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무관역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불효불급한 약속은 취소해 주시고 외출 등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금만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 및 사업장은 불필요한 회의나 출장은 연기 또는 취소해 주시고 회식이나 집단 행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활용하여 사무실 또는 사업장 내의 밀집도를 최소화하여 접촉을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중이용 시설은 시설 내에 충분한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종사자들께서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도 유증상자가 방문할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를 권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여름철 그리고 장마철 도래로 인해 실내에 장기간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에어컨 사용 시에도 실내 환기를 자주 해주실 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확진자 숫자가 1275명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방역 당국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예방접종이 30%가량 진행되어 고령층의 치명률, 위중증은 줄일 수 있지만 우리 사회 전체를 감염으로부터 방어할 수준은 아닙니다. 오랜 코로나 대응으로 모두가 지친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 신호가 사람들의 접촉을 증가시키고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가 지금의 유행 급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6개월을 인내하면서 거리두기와 방역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또다시 방역 강화를 요청드려 대단히 송구하지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급증으로 시작된 지금의 유행을 빠르게 꺾고 사회 전체적인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단합된 멈춤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지금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청장년층도 그동안 방역에 동참하며 고통을 분담해 주신 데에 대해 고마운 마음과 함께 8월 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까지 좀 더 개인 방역을 강화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의 고비를 넘고 짧은 기간에 감염 규모를 줄여 일상과 생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강력하고 단합된 거리 두기로 가능합니다. 단합된 멈춤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고 의료 자원과 방역 시스템 마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대면 모임의 취소와 이동 최소화, 실내 환기, 무증상 감염도 고려해서 적극적인 선제 검사를 하게 되면 확산세를 분명히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참여는 물론 의료계와 사업장 등 사회 전 분야가 힘을 모아서 대응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당국도 선제적인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방역 상황 점검과 예방접종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네, 답변.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브리핑 때문에 중간에 말씀이 끊겼는데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조금 전에 나온 새 내용 위주로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주요 변이의 수도권 내 검출률이 28.5%에서 39.3%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 모델링 결과 현 상황이 악화되면 확진자가 2,140명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도권 내에서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40%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상승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파, 베타, 그러니까 4가지 종류가 쭉 있는데 실제로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 자체도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 자체도 앞서 정부의 브리핑에서 나온 것처럼 3%대에서 12%대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 수치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동안 우리가 한 평일 기준으로 700명대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였는데 지금 1,200명까지 올라갔으면 그 차이는 한 5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주요한 원인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장 유전체 검사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확진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거랑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 그중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산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검출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라는 게 모든 확진자를 대상으로 검사한 게 아니라 이 확진자 가운데 일부의 샘플을 뽑아서 검사를 하고 이 가운데 나온 검출률이기 때문에 실제 전체 우리 지역사회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 분석을 하지 않고 샘플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 집단 감염 내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으면 그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들은 델타 변이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발표한 거보다는 실제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좀 연장선상에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이만큼 수도권 지역의 상황이 특히 심각하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제가 잠깐 브리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4단계까지는 완전히 충족을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선제적인 차원에서 4단계로 진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앞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현 상황은 과거 한 일주일 정도 전의 상황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많이 또 확산이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단계에서는 4단계를 충족했다라고 보고 선제적으로 단계를 격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단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효과는 언제쯤부터 나타나게 될까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한동안 버퍼링 기간이 있을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단계로 격상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2주 이상 후에나 서서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급속한 어떤 완화 경향성은 보이지 않을 거다. 한동안 이러한 경향성이 서서히 완화되는 양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가장 강한 단계지 않습니까? 이 특단화 조치라는 게 4단계인데 이 4단계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좀 바뀌는 부분도 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사적 모임도 6시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저녁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2명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리고 행사나 어떤 시위 같은 경우에 1인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나머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유흥시설 5종 같은 경우에 홀덤퍼 포함해서 운영이 금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셧다운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수도권 확산세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여름 휴가철과 방학 시즌도 이제 겹치게 됩니다. 좀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글쎄요, 사실상 풍선 효과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일 생활권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보다는 전국적인 확산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풍선 효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인근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뭔가를 진행을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러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거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큰 이러한 부분의 영향보다는 실제로 전국적인 확산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의 확산이 부산이나 대전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인근의 대도시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이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확진자가 그러니까 증가할 때 인근의 세종 지역에서 확진자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서 전파를 시키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일정 부분의 풍선 효과는 있다. 근데 이 부분보다는 전국적인 확산이 더 우려가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적인 특성 외에 또 연령별, 세대별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4차 유행이. 특히 2030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젊은 세대의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 감염 확산세를 좀 잦아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일단은 모이지 말게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20, 30대 중심으로 해서 백신 접종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돌파 감염의 우려도 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 30대 위주로 먼저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일단 심리 자체가 백신 접종 완료하게 되면 모임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백신 맞았기 때문에 감염이 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20, 30대 위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로이몽만 효과가 더 급속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동의는 안 하는 편이고요. 오히려 지금 20, 30대 위주로 방문하는 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는 게 더 맞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증상이 조금 다르다고요? 지금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대 연구팀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또 두통이나 인후통 그리고 이런 증상들 위주로 발생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통, 인후통, 콧물 이러한 증상이 처음에 나타났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증상도 보이게 되는데요.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아니면 알파 변이 바이러스까지만 해도 보통 기본적으로 발열 반응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게 대개 이제 독감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증상인데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이나 인후통, 콧물 같은 증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감기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으나 좀 이따 이제 일교차가 크게 되면서 환절기가 도래하게 되면 실제로 감기 환자들이 급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기와 개인적으로 자가 진단을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가 진단이 안 될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시점까지 기간이 연장이 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확산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좀 한 2, 3개월 후에는 큰 우려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스스로 자각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선별진료소에 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사이에 전파가 더 확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그 2030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그런 검사를 확대할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뭐 지금 이러한 방안으로 해서 선별진료소 수도 늘리고 있고 그리고 지역도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러한 부분도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거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또 하나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시간입니다. 운영 시간이 평일 기준으로 5시에 종료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일과 중에 일을 하다가 방문할 시점에는 이미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리고 보건소들도 보통 5시 반, 6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 시간 자체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어떤 확산세가 지속이 될 이런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운영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이 왕성한 그 세대인데 근무 시간에 검사 받으러 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퇴근 이후 또는 출근 시간 이전에 검사 받을 수 있게 좀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그 금요일이었거든요. 근데 5시가 5분이 지난 시점에 방문을 했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보건소까지 택시를 타고 간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5시 반에 문을 닫습니다. 만약에 그날 진단검사를 못 받게 되면 그 다음 날로 또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가족 간의 전파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확산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위험한 시기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이 시기에는 운영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개별 사례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집단 감염 규모가 또 크게 늘었습니다. 일단 당국이 방문자 전체 검사를 할 것을 권유했는데 아무래도 상당하게 좀 감염 노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근무자들이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각지대가 있는 걸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탈의실을 같이 이용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과거의 알파 변이 바이러스까지만 해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이나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게 되면 크게 전파의 양상은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대표적으로 경기도 어학원발 집단 감염 양상을 보면 수동감시 대상자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파력이 상당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랑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현대백화점발 집단 감염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관련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 부분의 사각지대에서도 전파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방역 당국에서 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중이용 시설 외에 또 학교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특히 그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학교도 나오고 있고 물론 여름방학 기간이 앞으로 남아 있긴 합니다만 2학기 전면 등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당국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좀 큰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2학기까지, 그러니까 9월까지는 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 봐서는 물론 방역 조치를 격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8월 달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일단 2학기, 그러니까 9월 달 전면 등교 개학을 추진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8월 달 양상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현재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은 지속을 하되 향후에 상황을 좀 보겠다라고 하는 입장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향후에 8월 초중순의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면 등교 개학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고3을 제외하고 대부분 학생들이 접종 대상이 아니라는 게 좀 우려를 낳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 고3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방학 기간 중간에 백신 접종이 다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계획 자체가 지금 수립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임상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연령층이 낮은 대상자들한테 접종의 어떤
그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집단 생활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위험도가 높은 연령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18세 미만의 우리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접종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우선 접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인데 여름방학이면 학교에는 안 가지만 대신에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거든요. 또 학원에서 또 밀접한 환경 내에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학원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도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발표된 내용대로 학원 종사자들에 대한 우선 접종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방역 조치에 있어서 그러니까 개개별의 학원에서 방역 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방역 조치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 지금 나온 것처럼 선제적으로 주기적인 어떤 선제 검사를 시행하는 계획들도 같이 병행이 되면 어느 정도 효과는 발휘될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상자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자체가 감염이 되게 되면 이러한 조치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 능력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한 한 이러한 조치들이 선행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학원에서 여름방학 기간, 여름에 이렇게 수업을 받다 보면 덥다 보니까 실내에서 에어컨을 많이 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기적으로 창문을 언제 한 번씩 열어야 된다든지 에어컨을 켜고 나서 얼마에 한 번씩 환기를 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지침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을 해서 홍보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는 있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얼마만큼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야지만 감염력을 떨어뜨리는 데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침들도 필요하긴 한데, 또 반면 또 어떤 측면에서는 에어컨에 의한 전파가 확산되는 사례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에어컨 자체를 온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송풍을 덜 하게 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해당 공간에서 있는 사람들이 덥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에 또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하고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시키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마가 물러간 내륙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장마 전선은 남해상에 머물며 제주도에만 비를 뿌리겠고 내륙에는 소나기가 잦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흐리고 후텁지근하다고요? 네, 장마가 물러간 내륙 지방은 더위의 기세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29.1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습도가 높은 탓에 더 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도 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가방 속에는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먼저 살펴보면 이 장마 전선은 남해상으로 물러가서 제주도 쪽에만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 내륙 지방은 오늘 오후 장맛비 대신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폭염특보 속에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9도, 대구는 30도, 전주는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륙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33도를 웃도는 폭염과 또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은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다시 강한 소나기 예보가 있는 만큼 산사태 등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저녁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김영환 전 의원과 만납니다.
윤 전 청장이 정치 보폭을 넓히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월 입당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영환 전 의원과 언제 만납니까? 네, 오늘 저녁 만찬 회동을 합니다. 김영환 전 의원은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특히 과거 경기지사 자리를 두고 이 지사와 경쟁하면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 이 지사에 대한 고발을 주도해 사실상 이 지사와는 악연을 이어왔는데요. 일단 윤 전 총장 측은 정권 교체를 위해선 누구든지 만나려고 하고 있다며 회동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후에는 부친상을 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조문할 예정입니다. 이 정치 선언 이후에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최 전 감사원장은 당분간 공식 행보를 자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친상을 마무리 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야권 주자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이 8월 경선 버스에 탑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행간 하나하나를 읽어봐도 범야권과 함께하겠다. 그리고 제3지대론을 고려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시간에 탑승하실 거라 봅니다. 또 정치 참여를 선언한 최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당내 주자들과 비슷한 시점에 합류를 결정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대선 경선 상황 살펴보죠. 오늘 예비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리는 거죠? 네, 사실상 마지막 예비 경선 일정입니다. 민주당 예비 후보 8명은 오늘 오후 TV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 앞서 세 차례 토론회가 그랬듯 이번에도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집중 견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반 이재명 주자들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 후퇴 논란과 여배우와의 스캔들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책 토론회보다는 이 지사 청문회가 됐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마지막 TV 토론회를 끝으로 내일부터 여론조사에 돌입합니다. 오는 11일까지 4일 동안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본경선에 오를 후보 6명을 추립니다. 이어 본경선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5일 최종 후보 1명을 결정지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선 재난지원금 논의도 한창이지 않습니까? 오늘 김부겸 총리가 추경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죠. 네, 김부겸 국무총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적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뇌가 컸다며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로 결정된 데 대해선 현실적 제약도 있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앞서 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전 국민에게 주자는 요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에 나섰지만 전 국민 지급 의견이 다수라는 점만 확인한 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내 요구와 정부의 반대 속에서 고심하는 분위기로 읽히는데요. 이 당이 일방적으로 전 국민 지급으로 밀어붙일 경우 정부와의 갈등 속에 또 독주에 나섰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정부는 물론 야당과도 협의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놓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여가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다시 반박하면서 여가부 확대 공약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까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응해야 한다는 반론에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폭력 사건 때 여성가족부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며 분노가 치민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젠더 갈등은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부추겨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도 오히려 여가부 확대 공약으로 여성단체 표만 얻고는 양성평등은커녕 젠더 갈등만 부추긴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먹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이 차기 대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고 첫 연사로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탈당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초청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진 전 교수는 진보가 조국 사태로 몰락했다고 진단하고 이분법적인 사고로 진영을 나눠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아마 당에 대해 좀 큰 채찍을 남기시고 약간 좀 거리두기를 좀 하셨는데 한 1년 반 넘게 쭉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늪도 지나서 이렇게 다시 또 대선을 앞두고 함께 좀 만났습니다. 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정의당이 대선을 앞두고 좀 큰 걸음을 하는데 아마 피와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조국 사태를 통해 가지고 뭐 진보는 몰락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거는 가치로서의 진보는 몰락을 했고 이제 꼴랑 남은 것은 그 이권 집단으로서의 진영만 남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선악 이분법들 뭐든지 이렇게 진영으로 나눠 가지고 우리는 선이고 저쪽은 악이기 때문에 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 잘못하는 것은 참아야 되고 그다음에 견뎌내야 되고 돌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성이라는 게 없는 거죠.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할 경우에 대비해서 일본 정부가 스가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측이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전제로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타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측도 개최국을 방문한 손님을 접대하는 차원에서 한국 측이 요구하는 정상회담에 응한다는 의향을 물밑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검사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서 이른바 스폰서 문화에 대한 검찰 조직 진단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제 감찰관과 감찰 담당관 등을 불러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며 감찰과 다름없이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이 2019년도 일인데 기가 막히지 않느냐며 검찰의 스폰서 문화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은 건지 파악하는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등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증거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PC 1대를 숨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남경읍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 추적 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도 10년 동안 제한했습니다.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54살 A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고 A씨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의 충격이 너무 커 직접 접촉은 하지 못했고 변호인과 2차례 통화를 하는 등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물난리를 겪었던 전북 익산중앙시장이 이틀 만에 또 침수됐습니다. 단 15분 동안 내린 집중호우에 상가 50여 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흙탕물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원망스런 물길은 상가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놀라 허둥지둥 뛰쳐나왔지만 잠겨가는 가게 앞에서 손 쓸 길이 없습니다. 갑자기 물이 막 역류하더라고요. 막 올라오고 물이 밀려와가지고 저도 막 후진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거기가 시작점이었어요. 불과 15분 동안 내린 집중호우에 전북 익산중앙시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상윤의 추정 점포 50여 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틀 전 장맛비로 200여 곳이 침수됐는데 피해 복구도 하기 전에 또 이 난리를 겪게 된 겁니다. 참담하죠.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벌써 이틀 사이에 지금 이렇게 큰 침수 피해를 입는다는 것도 어이가 없고. 어젯밤 익산에는 3시간 동안 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물난리를 겪을 정도의 큰 비가 아니었지만 익산시는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든 가게를 단장해 손님을 맞아야 하는 상인들이지만 장마철 또다시 물난리가 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장맛비로 큰 피해가 난 전남 지역에서는 민관군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계속 내리면서 물에 잠긴 농경지 방제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범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멜론이 가장 많이 나는 고장입니다. 70살 편관호 씨는 멜론 농사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하우스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봤습니다. 멜론을 내다 팔 때가 다 돼 앞이 캄캄했습니다. 정말로 암담했어요. 여기 물이 차 오는데 이 하우스 여기 열매 있는 데까지 차버렸거든요. 이런 농민들을 돕기 위해 농협자원봉사단이 이른 아침부터 나섰습니다. 멜론을 따고 옮기고 다음 재배를 위해 비닐을 말끔하게 치웁니다. 하우스 안에 습도까지 높아 금방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가뜩이나 일손이 어려운 농가들에게 이렇게 중앙의 직원분들께서 나와주셔서 일손을 거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농가분들도 더욱 생산에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침수 지역에서도 군 장병까지 나서서 물에 잠긴 가재도구와 상품을 옮겨 말립니다. 물에 잠긴 전남 농경지 2만 5천여 헥타르는 대부분 물이 빠졌습니다. 물에 잠겼던 전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내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행히 쓰러지지는 않았는데요. 물에 잠긴 벼는 흰잎 마린병이 번질 우려가 있어서 방제가 필요한데 비가 계속 내리면서 적용 약재를 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예보돼 완전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이른바 축소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제 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인구 지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임신, 그리고 출산.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과 비혼 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포용해서 양육과 부양, 교육 등의 지원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만 규정된 현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개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령상의 가족 개념 확대를 추진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 주거 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며 법 제도상의 차별 해소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인구절벽, 인구지진, 인구재앙 등 다양한 표현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축소사회 도래로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총론적인 전략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년 내리 세계 최하위인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오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 감소, 초고령 사회의 임박, 지역 소멸 현상 등 소위 3대 인구 지진 징후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자녀 돌봄 서비스를 온종일 제공하고 또 의료기관 전담팀이 고령 환자 등을 찾아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와 비대면 진료의 도입과
외국인 인재에 대한 비자 발급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 취업 문제와 맞물려 있는 고령층의 고용 활성화 방안 논의도 시작하는 등 오는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부문별 세부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기 소유 아파트 전셋값을 인상했다가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부부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지난 5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로 소환돼 조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김 전 실장의 부인도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경실련과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지자체장 238명 가운데 51.2%인 122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지자체장들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농지 면적은 52만 제곱미터로 이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이 제주의 배우자 명의로 0.14헥타르, 가액 2억 7천여만 원짜리 농지를 가져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액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15% 오르면서 1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부터 주간 아파트 표본 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 개선된 신규 표본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0.15% 오르면서 지난주 0.1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셋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특히 노원구가 0.29% 오르면서 서울에서 13주 연속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 등으로 쇠퇴한 도심을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도시재생 사업의 신규 사업지로 부산 사상 등 13곳이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7차 도시재생특위에서 부산 사상과 강원 영월, 경남 창원, 충남 당진 등 13곳을 올해 제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에는 오는 2024년까지 2,065억 원이 투입되고 모두 29만 제곱미터 쇠퇴 지역에서 도시 재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일각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돌자 국정원이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서 일축했죠.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서 김 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면서 신변 이상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켰습니다. 해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던 리병철은 뒷줄로 물러나 강등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일각에서 나온 신변 이상설을 공개 활동으로 일축한 겁니다. 비상 방역 관련 중대 사건의 책임을 물어 노동당 최고위급 직책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해임된 간부가 리병철이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참배 때는 맨 앞줄에 서서 높아진 위상을 과시했지만 올해는 세 번째 줄에 자리한 겁니다. 첫 번째 줄에는 지난 1월 선출된 정치국 상무위원 5명 가운데 리병철만 빠졌습니다. 세 번째 줄은 정치국 후보위원들이 있는 곳인 만큼 리병철은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후보위원급으로 강등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리병철이 과거 주요 정치회의에서 주로 입던 군복 대신 인민복을 입은 만큼 군사 직위에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리병철과 함께 문책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던 박정천 역시 지난해 두 번째 줄 가운데에서 맨 끝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최고 계급인 원수에 올랐지만 이번엔 차수 계급장을 달아 계급이 강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이 김 위원장이 참석하는 행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직급은 내려갔지만 정치적 숙청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을 새롭게 보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일정 기간 근신을 한 후 언제든지 본래 자리로 복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통일부는 착석 위치나 복식, 계급장 등으로 신상병동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후속 동향을 추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통일부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지난해 600건을 넘어서 3년 새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18년 이후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크게 늘었다면서 지난해 633건의 공격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실제 피해로 이어진 경우는 현재까지 없다면서 북한의 해킹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12일간 노출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지난달 1일 원자력연구원의 피해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회의 과정에서 해킹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핵심 기술 자료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후보 6명을 추리기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가고 일요일 오후에는 본 경선 진출자가 결정됩니다. 네,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비 후보 기호 9번입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이제 여론조사 앞두고 있는데 예. 떨리지 않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날로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한 명은 줄었는데 조금 안심하고 계실까요? 예, 이강재 후보가 정세균 후보 단일화를 예. 했어요. 9명이 하다가 지금 8명이 하고 네. 있죠. 네. 그 표심이 의원님한테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강재 후보가 부산 경남에서도 인기가 좋았거든요. 아마 이렇게 이제 후보를 사퇴해서 부울경에서 이제 고생하고 있는 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 응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의원님의 내건 공약이랑 슬로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특권과 차별 없는 나라를 내거셨습니다. 아무래도 공정이라는 단어와 연관돼 있어 보이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공정도 사실은 불평등에서 기인을 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은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가 굉장히 커지면서 굉장히 불평등해졌습니다. 사실은 경제적 불평등도 커졌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사실은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성 안에는 수도권이라는 나라가 있고 성 밖에는 비수도권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데요. 예.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중심을 대체하고 대한민국이 다극 분산 국가로 가야 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자치분권하고 급진적 균형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이 아닌 자치분권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인구가 이제 절반이고 대기업, 대학, 병원들이 다 수도권에 있잖아요. 개발 산업화 시대에 이 수도권 중심이 굉장히 나름대로 기여를 했지만 이미 이제 우리가 유엔 개발기구 웅크타드에서 57년 만에 개도국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규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이제 수도권 밖에 있는 2,600만을 보듬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차별과 특권이 없는 나라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결심을 하고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네, 수도권 중심주의 그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으로도 읽히는데 이게 좀 이상적인 얘기다, 현실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는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서는 완성이 안 됐거든요. 국회하고 청와대가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2003년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핵심 도시를 만들었을 때 처음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늘지 않고 지방과 그 수도권이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정부에서는 거의 지방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 사람, 돈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회가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강주 전남에서 부산 경남 울산에서 대구 경북에서 서울로 다 몰리고 있죠. 사실은 이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게 다 수도권 일국 중심주의에서 오는 폐해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제 서울 사람들 좀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시에서 살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미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도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경제 중심 도시로 가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 수도로 가고
최근에 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사법신도시를 만들어서 옮겨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굳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내용 쭉 들어보면 뭐 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일부 세법 개정 등 법률 개정 사항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궁극적으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연방제 지방분권이라는 거 결국 권력 구조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개헌 사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개헌을 말씀이시죠? 하면 훨씬 더 유용하지만 개헌이라는 게 이제 개헌을 딱 입에 내면 이게 이제 권력 구조, 4년 중임제 대통령이라든지 합의제 민주주의 내각제 이런 거를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서 쉽지 않지만 저는 자치분권형 개헌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러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대선 주자들 모두 이번 정부의 실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의원님만의 김두관식 부동산 해법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국민들은 뭐 유럽처럼 이게 아마 유럽하고 한국의 문화 차이인데 임대형 주택에서 평생 사는 걸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자기 집을 갖는 그런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가 제안한 1가구 1주택 국가 책임제는 자기 집을 갖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주거권은 저는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거나 직장을 못 잡거나 뭐 이런 경우는 전혀 없거든요. 국가가 완전 책임을 지고 있고요.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는 국민의 집이라 해서 당연히 주거권이 기본권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서울 시민들도 사실은 절반 가까이가 전세나 임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유동자금들이 부동산에 쏠리면서 사실은 굉장히 200채, 300채 갖고서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당에서 강력하게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 특혜를 폐지하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마 그 임대사업자들도 많아서 그런지 우리 당에서는 제 제안을 받아주지 않아서 좀 아쉽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도 상위 2%인데 상당히 세제를 완화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필요한 데는 공급을 하고 또 다주택자라든지 이 고가의 상가라든지 주택을 가고 있는 경우는 이제 보유세라 이런 걸 과세를 강화하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위 산업정책, 이 강주 전남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좋은 직장을 잡고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서울은 그냥 나들이 삼아 한 번씩 올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기회를 찾아 다 서울로 오기 때문에 이 주택 문제도 산업정책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의 3기 신도시 200만 호를 공급하는데 그럼 인구 한 400만 늘어나잖아요. 그 400만 늘어나는 게 사실은 절반은 영내에서 이동하지만 절반은 아마 지방에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까 제가 급진적 균형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정말 균형 발전만큼은 차기 국정을 맡는 대통령과 정부가 강력하게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정말 균형 발전되고 전국적으로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동산 관련된 내용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추가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1가구 1주택 국가 책임제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임대 형식이든 자가 형식이든 모든 국민이 그래도 모든 가구가 내 집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그런 거죠? 겁니다. 네. 실제 이제 국책 모기지를 만들어서 지금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저리로 장기적으로 빌려서 돈을 차용해서 자기 집을 가질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조금 자산에 국책 모기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아주 저리로 장기적으로 갚아 나가면서 자기 집을 갖는 거거든요. 뭐 이재명 그 지사 이야기를 좀 예람됩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기본주택이라고 있는데 기본주택은 예를 들면 월 50만 원을 내면서 평생 임대로 사는 거고 제가 말하는 1가구 1주택제는 한 60만 원 정도 내에서 그게 15년, 25년, 30년 되면 내 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기절이라는 게 결국 비용을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그 비용 부담은 정부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우리 재정이 지금 585조, 지금 추경 30조를 오늘
국회에서 예결위원장을 뽑아서 이제 곧 논의를 할 건데요. 600조 정도 되는 예산에서 한 10조 정도 하면 이제 성수가 15배이기 때문에 10조만 해도 150조를 운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기술 신용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렇게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경선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비 경선 마지막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후보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다 뭐 설명하고 이걸 또 검증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인당 10분밖에 토탈에서 주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뭐 정책 검증이 충분하게 되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또 당원들이나 시청자들이 후보의 정책이라든지 살아온 과정에 대한 변별력이 조금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YTN 나오셔서 더 많은 시간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계신 거죠? 아, 그런 셈이죠. 네, 일단 경선에서 또 일각에서 나온 얘기가 이런 정책 검증이나 후보들 개개인의 그 어필을 하는 것보다는 구도 자체가 그 여권의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반 이재명 계열 이렇게 대립 구도로 간 게 좀 아쉽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 부분은 언론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짠 것 같고요. 네. 이재명 지사가 워낙 월등하게 이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정책 질의도 많이 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따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최근에 추미애 후보하고 뭐 명추연대, 재미연대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3일은 정세균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가 오찬도 해서 아마 본선에 가게 되면 그렇게 좀 후보 단일화 내지는 연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기대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본선에 나가시게 되면 그 의원님께서도 그 연대 가능성을 닫지는 않는다. 뭐 제 중심으로 연대가 되면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는 정책과 비전으로 끝까지 완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중심으로 연대가 되면 문을 열어놓겠지만 다른 그 의원님이나 다른 후보들이 중심이 된 연대에는 가지 않겠다. 제가 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있냐면요. 사실은 지금은 당내 이제 지지도 내지는 당 뭐 이렇게 여론 이런 거지만 6명이 올라가서 본선하는 것은 우리 당에서 1등을 뽑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하고 상대적으로 경선에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당이 지금 8분 후보 중에서 영남에서 출마해서 이겨본 사람도 저밖에 없고 역시 떨어져 본 사람도 저밖에 없는데요. 전체 유권자의 한 15%를 차지하는 부울경에서 40%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이길 후보가 없거든요. 저는 감히 본선 경쟁력이 가장 있는 후보라고 확신하고 그 점을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 대선 본선은 결국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스스로 좀 확장성이 있는 후보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모 언론사 여론조사를 했는데 본인 이념 성향이 보수 진보가 26%, 중도가 33%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그럼 결코 본선은 중원과 중도에서 득표가 있고 또 영남에서 득표 있는 후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경남 양산 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전략적 위치에 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의원님께서는 내가 제일 본선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본선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이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를 여러 여론조사에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아마 공정이라는 그 시대 정신의 화두를 윤석열 전 총장이 가져간 게 아닌가. 그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는 것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윤 전 총장 외에 또 거론되는 다른 야권 주자들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인물은 누구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깊이는 고민해보지 않았지만 저 후임 도지사를 역임한 홍준표 의원 또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코스가 아닐까 저는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코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본선에 의원님께서 나가셨을 때 더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홍준표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 보니까 아무도 뭐 나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당이 어려웠는데 그때 나가서 예상을 깨고 안철수 후보를 뛰어넘어서 2등을 했고요.
또 경남도정도 한 6년 정도 하고 또 지금은 지역구가 대구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유승민 지금은 이제 후보죠. 출마를 선언했으니까 유승민 후보는 중도의 확장성도 있고 또 경제 전문가 이런 평가를 받아서 상당히 소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본선에서 맞붙을 수도 있는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까지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 아니면 정권 연장을 원하는 사람들 놓고 봤을 때 또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도 상당수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비중이 높더라고요. 네, 이런 정권 교체에 대한 의견을 결국 민주당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부 교체를 하고 또 철저하게 성찰과 반성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저는 보통 5년 단임제에서 이 정도 마지막 5년 차에는 보통 지지율이 급락을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한 40% 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제 방역을 잘해서 일상으로 이렇게 좀 백신 접종을 잘해서 돌아오고 지금 올해 문재인 정부 5년차 경제 성장률이 아마 4%를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출도 이미 지금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차기 대선과 상당히 연동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일주일 또 연장되자 방역 지침 완화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 인근에서 영업하는 일부 업주는 방역에 도움이 되겠다며 자진해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됐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자정까지 영업, 6인 모임까지 허용을 기대했는데 희망이 또 사라졌다는 겁니다. 8시나 8시 반쯤에 와서 이렇게 스트레스 풀 겸 볼을 치고 가는데 그런 게 전혀 못한다는 거죠. 10시에 일단 문을 닫게 되니까 허탈하죠. 희망이라는 게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과연 올까? 시간을 12시까지 완화시켜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때보다 너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특히 반년 넘게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 업주들은 당장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합니다. 우선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아이가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 피크타임에 요즘 배달로 차라리 이번 기회에 방역 고삐를 조이면서 빨리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는 게 낫겠다는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가 빨리 없어진다고 하면은 거리두기를 좀 더 강력하게 진행을 해서 하루속히 없애주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 일부 업소는 자진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춤을 출 수 있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입니다.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방역에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시민 상당수는 더 큰 위기가 오기 전 지금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게 좋다며 방역 당국의 결정에 동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분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려고 했는데 하필 이게 2주 연장이 되니까 못하게 돼가지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시민으로서 좀 충분히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부는 이번 주말 전까지 지금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격상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델타 변이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해서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감염이 최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를 밀어내고 미국에서 지배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된 겁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하순부터 지난 3일까지 2주간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51.7%가 델타 변이 감염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영국발 알파 변이 감염자의 비율은 28.7%로 낮아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인도발 델타 변이가 미국에서 지배적인 변이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아칸소, 네바다, 미주리주에선 신규 감염자의 8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였습니다. 미국 인구의 47.6%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이들 주에선 접종률이 훨씬 낮습니다. Right now, as I speak to you, millions of Americans are still unvaccinated and unprotected. And because of that, their communities are at risk, their friends are at risk, the people that they care about are at risk. This is an even bigger concern because of the Delta variant. 이런 가운데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능이 94.3%에서 델타 변이 유행 후 64%로 크게 낮아졌다는 이스라엘 보건부의 지난 5일 발표로 델타 변이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화이자를 비롯한 코로나19 백신들이 델타 변이에도 효과적이라고 현지 시각 7일 보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미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들에게 추가 접종하는 이른바 부스터샷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터키 등이 부스터샷을 시작한 가운데 다른 여러 나라도 접종 계획을 밝히거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러시아입니다. 백신 접종을 끝낸 지 6개월이 넘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도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С учетом неблагоприятной эпиде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будет разрешено проводить вакцинацию после 6 месяцев после перенесенн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터키도 의료 종사자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허용했습니다. 중국산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많은 데다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영국도 부스터샷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시작 시점을 오는 9월로 잡고 있습니다. They back our plans, which are to roll it out from September this year onwards, and really to do what it takes to keep the virus at bay. That's the objective. And 남미에서는 도미니카가 델타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부스터샷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태국도 중국산 백신을 맞은 의료진에게 부스터샷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도 부스터샷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부스터샷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가 많은 상황에서 백신 공급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영국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은 가운데 오는 19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400만 명이 넘었다며 방역 조치 해제에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 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2천여 명으로 1월 하순 이후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서며 약 5개월 반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입원은 386명, 사망은 33명으로 지난 7일간의 합계 기준으로 입원과 사망은 이전 7일간에 비해 각각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7월 19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규정을 대부분 폐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Let's be clear why infection rates are so high. Because the Prime Minister let the Delta, or we can call it the Johnson variant, into the country. 야당의 비판에 존슨 총리는 신중한 접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What we're doing, Mr. Speaker, is cautiously, prudently moving from a legal diktat to allowing people to take personal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들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e would ask governments to be really careful at this moment, not to lose the gains you've made, to open up very carefully.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사망자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조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e have just passed the tragic milestone of 4 million recorded COVID-19 deaths, which likely underestimates the overall toll. 거브로 여수스 총장은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불평등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일부 지역에서는 죽음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중국 시노백 코로나19 백신 인도네시아 임상시험 책임자가 코로나19에 걸려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물백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제약사 바이오파르마의 노빌리아 샤프리 바크티아르 박사가 어제 코로나19 감염으로 치료받던 중 숨졌습니다. 에릭 토이르 국영기업부 장관은 노빌리아 박사가 시노백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해 인도네시아인 수천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데 공을 세웠다면서 그녀의 사망은 큰 손실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최대 도시 양곤에 외출 제한령이 내려지고 교도소 내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오늘부터 양곤 내 10개 구역에 사는 150만 명은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는 1명 넘게 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지난 5월 초 50명에 못 미치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어제 4,000명 가까이 치솟는 등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자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가 이틀 만에 중단됐습니다. 교도통신은 소녀상 전시가 열리고 있는 아이치현 나고야시 시민갤러리 사카에에 오늘 오전 배달된 우편물을 직원이 열려고 하자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터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최 측 관계자는 이로 인해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 관리자와 경찰이 위험하다며 시설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해 오늘 예정된 전시를 열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IT 경찰이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을 살해한 용의자 4명을 사살하고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옹샤를 IT 경찰청장은 용의자들을 용병이라고 지칭하면서 경찰이 아직 무장 용의자들과 대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모이즈 대통령은 현지 시각 7일 새벽 수도 포르토플랭크 사저에서 괴한들의 총에 맞아 숨졌고 부인 마르틴 여사도 총상을 입고 미국 마이애미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암살의 배후나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현재 제주도에만 오락가락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륙은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80mm,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오겠고 내륙에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장마가 물러나자 무더위가 더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와 충북, 영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9도,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도 30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또 내일도 낮부터 밤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와 강원, 충청과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륙에는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